여러분, 삶과 죽음, 그 사이 경계선에는 뭐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는 걸까요? 지금 띄워드린 옆에 분은 사후세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1986년 6월 우리나라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었던 당시 72세의 김기순 할머님의 집으로 당시 25살이셨던 손녀딸 조선미 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할머니, 내가 할머니 선물 사왔는데. 짠! 할머니 맨날 해진 옷만 입고 다니시잖아요. 이런 거 버리고 손녀딸이 사준 이 이쁜 새 옷 입고 다니세요. 이 말에 할머님은요, 아이고야, 너는 아직도 동기한지를 모르고 이런 데다가 돈을 쓰고 다니면 어떡해. 이거 어디서 산 거야? 할미가 가가지고 돈으로 후딱 바꿔와야 되겠다. 70평생 절약이 몸에 배신 이 김기순 할머님은요, 한 푼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 같은 것도 돈 아깝다고 가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아니, 돈 아깝지도 않아? 여행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주 살판이 났네. 살판이 났어. 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난 그런 데다가 돈 쓰기 싫어. 차라리 그 돈으로 먹을 쌀이나 내가 더 사고 말지. 이런 생각이 박혀 있으신 분. 그러다 보니까 그 흔한 관광버스 여행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짠순이 할머니로 되게 유명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6년 7월 27일 할머님이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당연히 너무 갑작스럽게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던 이 가족들은요,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3일장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요, 3일장을 집에서 치를 땐 병풍 뒤에 돌아가신 분의 관을 모셔두고요, 그 앞에 이제 향이라든지 음식을 놓고 치렀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때의 선미씨 가족도 3일장을 치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병풍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들리더니 병풍 뒤에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되살아나신 거예요. 깨어나신 겁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가족들은요, 기절초풍하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되살아나셨으니까. 너무 놀라서 가족들이 다 당황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귀신도 아니야. 놀랍게도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3일장 마지막 날에 되살아나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살아나신 할머님은요, 믿기 힘든 얘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며칠 전에 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는 자기가 죽은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떴는데 내가 나를 보고 있더라. 내가 누워있고 니네들이 다 나를 붙잡고 울고 있더라. 할머님이 그 모습에 너무 놀래가지고 벙쪄 있었는데 그 순간 이 할머님의 옆으로 한 명의 남성이 다가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남성은요, 다른 말도 없이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짜고짜 할머니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고 합니다. 이에 너무 놀란 할머님이 나 안 가, 싫어요. 나 못 가, 나 안 가 라고 하면서 저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집에서 숲 같은 곳으로 이동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무가 우거진 숲을 이 남자에게 손이 잡힌 채로 질질 끌려가면서 이 할머니가 계속 제발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소연하면서 울었대요. 펑펑 우셨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징징거리는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건지 앞장서서 걷던 이 남자가 할머니를 탁 보면서 아니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납치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난리쇼.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좀.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이 말에 또 할머니는요,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도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 너무 불쌍하잖아. 나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요. 하면서 주저앉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나 이렇게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그 남자가요. 아니 이 할머니 완전히 막무가내네. 좋아. 그러면은 나랑 내기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너무 우니까 조용히 좀 해라.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나랑 내기하자. 그래서 무슨 내기를 했느냐? 화투를 쳤대요. 두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승사자 같은 남자랑 할머니랑 이동 중에 내기로 화투 내기. 그런데 이 화투에서 누가 이겼냐? 할머니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한 번도 화투에서 져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하도 살기를 원하니까 하늘이 도와주는 모양이네. 날 이겼으니까 딱 1년 더 살게 해주겠소. 라고 말을 한 뒤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분, 이분이 실제 손녀 조선미 양이에요. 원래는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모자이크를 한 겁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녀분의 당시 얘기로는 상복을 입고 할머니 염할 때 곁에서 막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입에 동전 넣을 때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말씀이 검정 옷을 입고 있었던 남성이 할머니를 보내주면서 1년만 더 있다가 와라 라고 얘기한 뒤 사라졌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라고 손녀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게 된 할머님은요, 그때부터 짠돌이의 삶이 아닌 180도 바뀌어가지고 쇼핑도 막 하시기 시작하시고요, 여행도 막 가시고요,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닌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기부도 하시고. 죽음 앞에 가보니까 내내 안 쓰고 아끼고만 살았던 내 삶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점심때쯤에 할머니가 이쁜 한복을 차려 입으시고요, 머리도 쪽머리를 딱 하셔가지고 얼굴에 화장도 하시고 되게 이쁘게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손녀분이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으셨대? 화장도 하시고 새 한복도 꺼내 입고 할머니 지금 되게 이뻐요. 그랬더니 이때 할머니가 이쁘냐?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 이라고 대답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녀분이랑 이제 가족들이 할머니 과일 드시라고 할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아니 할머니가 주무시듯이 한복을 입고 그대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할머니가 아무런 기척이 없네. 할머님은요, 정확히 되살아나신 지 1년이 되던 7월 27일 예감이라도 하신 듯이 편안한 모습으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손녀분의 당시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86년 7월 달에 돌아가셨다가 깨어나셔가지고 딱 1년 뒤인 87년 7월 달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날짜도 틀리지 않았고 딱 되살아나신 그날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을 하셨어요. 죽었다가 되살아나셨던 할머님, 그로 인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다가 자신의 말처럼 1년 후 세상을 떠나신 건데, 과연 이 모든 일은 할머니가 경험한 사후세계에서 비롯이 됐던 걸까요? 정말 믿기 힘든데 정말 저승사자와 화투로 내기를 해서 1년 더 살 수 있게 됐던 걸까요? 정말 딱 1년이 되는 날, 그날 돌아가셨다라는 것도, 그리고 그 날을 미리 예감하시고 예쁘게 치장을 하신 상태로 계셨다라는 것도 되게 믿기 힘들고 기묘하고 되게 신비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비로운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요? 정말 저승사자가 화투를 같이 했던 걸까요? 내기, 도박을 걸었던 걸까? 저승사자가 먼저? 좀 긴가민가 하고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하니까 참 신기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뒤의 삶, 사후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1996년 서울, 선천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당시 21살의 박성경이라는 한 여성분은요,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병실을 쓰게 된 한 할머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같이 방을 쓰게 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이 할머님은요, 오래 살고 싶다라고 연신 얘기를 하시면서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거는 다 구해다가 닥치는 대로 드셨었다고 해요. 살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분. 모든 사람이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병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할머니 병에는 멸치가 안 좋아.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멸치는 몸에 좋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멸치는 몸에 좋다라고 하면서 멸치만 엄청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말을 안 들으셔. 멸치는 할머니 몸에는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멸치로. 이 성경 씨는요, 이런 할머니가 한편으로는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뭔가 좀 왠지 무서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 씨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아무도 없는 강가에 성경 씨 혼자 덩그러니 서 있었는데 뭔가 무서운 느낌이 확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씨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기서 배를 탄 한 남자가 다가왔다고 해요.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 배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같이 방을 쓰고 있었던 할머니가 이 성경 씨의 발목을 딱 붙잡더라는 겁니다.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라고 울부짖으면서. 성경 씨는요, 할머니가 너무 울부짖으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홀로 배에 올라탔었다고 해요. 배에 올라타고 가면서도 이 할머님은요, 계속 그 땅에 앉아가지고 울부짖고 계셨대요. 나도 데려가! 나도 데려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꿈에서 놀래가지고 깼는데 바로 옆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앉으셔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너무 놀래서 이 성경씨가 할머니 불렀더니 이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다시 자리에 눕네. 마치 성경씨의 꿈속을 들여다본 듯한 할머니의 행동. 비록 꿈이기는 했지만 할머니를 두고 홀로 그냥 그곳에 나온 게 내심 불길하고 기분이 나빴었다고 해요. 그 꿈 자체가.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 할머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가 젊은 사람의 길을 받아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성경씨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성경씨 자리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성경씨의 옷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 꺼내가지고요, 자기 몸 위에 올려놓고 있어. 자기가 막 입거나. 젊은 사람의 길을 받아야 자기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찜찜하고 불길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 남의 옷을 막 들쳐갖고 자기가 입고 괜히 내 수명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오래 살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 병실을 옮기고 싶어 했었어요. 이 성경씨가.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또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 이유가 의사는 수술을 받자고 하는데 할머니가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수술 받다가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나 수술 안 받아. 아유 할머님, 오래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그런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그런데도 자꾸 의사한테 수술 안 받겠다고 이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난리를 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성경씨가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내일 수술 받잖아요. 라면서 거들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너
내일 수술 받으면 사나 죽나?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에 당황한 성경씨는요, 그야 수술 받으면 나아지겠죠. 라고 대답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럼 네 말대로 네가 삶은 그때 내가 수술을 받을 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씨 수술 전날 갑작스럽게 자기 수술 결과에 대해서, 성경씨의 수술 결과에 대해서 물으시는 이 할머니한테 당황한 이 성경씨는요, 얼떨결에 자신의 운명을 점치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저 내일 수술인데 뭐 수술 잘 되겠죠. 그럼 네가 잘 되면 나도 받을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하신 건지 도무지 이때 당시에 성경씨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찝찝하죠. 그런데 딱 그날 밤에 또 성경씨가 꿈을 하나 꾸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큰 저수지 같은 데서 성경씨 혼자 배를 타고 있었는데 물속에서 누군가가 성경씨의 팔목을 딱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놀란 성경씨가 바로 그곳을 쳐다보니까 또 옆자리에 할머니. 이 할머니가 또 나 좀 데려가, 나 좀 데려가, 너 혼자 못 가, 나 좀 데려가, 나도 살고 싶어, 나도 살고 싶어. 물속에서 성경씨를 붙잡으면서 계속 그렇게 울부짖더라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고, 너 혼자 가지 말라고, 나 좀 데려가라고. 그렇게 놀란 성경씨는요, 또다시 할머니를 그대로 두고 홀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자신도 데려가라면서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할머니의 꿈에 성경씨는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었대요. 살고자 하는 집착이 강했던 할머니였기 때문에 성경씨는 꿈에서 깨고 나서 할머니한테 이 꿈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대요. 뭔가 꿈이 찝찝하니까 괜히 막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데 좀 안 좋은 꿈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진행된 성경씨의 수술은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행히 회복도 빨라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퇴원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에 곧바로 뒤이어서 수술 날짜를 잡았던 이 할머니는요, 1인실로 옮겨지게 됐고요. 할머니가 1인실로 옮겨지자마자 더 이상 불길한 꿈을 꾸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성경씨 수술 끝나고 이제 이 성경씨가 수술이 잘 됐으니까 본인도 수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기 수술 딱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씨를 봐야겠다는 거예요. 성경씨를 보고 내가 수술 들어가야 된다. 성경씨를 꼭 봐야겠다. 그래서 간호사가 찾아온 거예요, 성경씨한테. 할머니가 지금 수술실 들어가셔야 되는데 성경씨를 꼭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시네요. 그렇게 이 성경씨는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되는데 이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수술 들어가면 내 사나 죽나? 내 수술 들어가면 내 사나 죽나 말이다. 그야 당연히 사시죠. 그렇게 할머니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에요, 성경씨의 손을 꼭 잡으셨다고 해요. 그지? 나 진짜 살지? 이러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자신의 불길한 꿈이 떠올랐던 이 성경씨는요, 왠지 마음이 찝찝했어요. 당연히 사실 거예요 라고 얘긴 하지만 뭔가 꿈이 찝찝했으니까 그냥 그 얘기는 안 하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성경씨는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 병원 병실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막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성경씨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할머니가 서 계시는 거예요. 이에 성경씨는 할머니, 수술 끝나신 거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 할머니가 꿈에서 다짜고짜 니는 다 알고 있었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괜찮다 라고 연신 얘기를 하시면서 조용히 자신의 짐을 싸가지고 병실을 나가시는 거예요. 꿈에서 자기 짐을 싸가지고. 그렇게 꿈에서 깬 성경씨는요, 불길한 느낌에 바로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님이 끝내 수술 받으시다가 수술실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계속된 성경씨의 불길한 꿈이 정말 현실로 나타난 거였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꿈에 니는 다 알고 있었지. 괜찮다. 니 탓이 아니다. 라고 하고 나가셨던 걸까? 만일 꿈에 대해서 미리 할머니께 얘기를 했었다면, 그래서 할머니의 수술을 말렸었다면 할머니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한 병실에 입원했었던 여성한테 자신의 운명을 점치게 했던 할머니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옆에 분이 실제 성경씨이고요. 이 성경씨께서 그때 내가 꿈 얘기를 할머니께 했더라면 좀 더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 이런 거를 보면 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귀신, 영혼, 꿈,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할머니도 꿈자리가 좀 계속해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경씨와 관련돼서 꿈자리가 좀 계속 이상했기 때문에 젊은 성경씨에게 이상행동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성경씨가 막 이런 꿈을 꿀 때 할머님도 성경씨와 관련된 이상한 꿈을 계속 꿨던 거죠. 그래서 더 막 그렇게 집착을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기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6년 한 여성에게 벌어졌었던 기묘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1987년 우리나라 전남 무안군에 살고 있었던 당시 31살의 윤미진 씨는요, 결혼을 해서 5살의 소중한 아들 진섭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들이 엄청 효자인 거예요. 엄마, 내가 효진이가 머리핀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엄마 주고 싶어가지고 효진이 거 뺏어왔어. 엄마 이거 해봐. 하면서 고작 5살짜리가 이쁘고 좋은 것만 있으면 다 엄마한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엄마 주고 싶다고. 아유, 이뻐 보인다고 친구 거 뺏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어떡해. 얼른 친구한테 다시 갖다 줘. 아, 싫어. 엄마 주려고 내가 뺏어온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린 아들이 때를 쓸 때면 엄했던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섭이, 너 자꾸 그렇게 떼쓰면 망태 할아버지가 너 잡아간다. 둘째를 가지고 싶어도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았던 이 미진 씨는요, 하나뿐인 아들, 이 진섭이만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리고 진섭이도 유난히 엄마를 굉장히 잘 따랐었다고 합니다. 야채상을 하는 남편을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장을 봐야 했던 이 미진 씨는요, 새벽마다 이 자고 있는 진섭이를 두고 홀로 이제 새벽장을 떠나는 그 발걸음이 쉽사리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름없이 미진 씨가 새벽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어린 아들 진섭이가 쪼르르 일어나가지고 엄마 뒤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이거 하고 가. 내가 밤새도록 꼭 안고 자서 되게 따뜻해. 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라고 하면서 품 안에 있었던 목도리를 꺼내가지고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그 어린 게 엄마 추울까봐 밤새 꼭 안고 잤다면서 목도리를 꺼내주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정말. 그런데 어느 날 이 엄마 미진 씨는요,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무슨 산속 같은 데를 아들 진섭이랑 미진 씨가 누군가한테 쫓기듯이 허겁지겁 뛰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급하게 도망치고 있었던 거죠. 아들 진섭이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고 있었던 미진 씨는요, 힘들다는 이 진섭이의 말에 숨을 곳을 찾아서 아유 미치겠다 이러면서 숨을 돌리면서 진섭이가 있었던 곳에 딱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 진섭이가 사라진 겁니다. 이에 너무 놀래서 엄마 미진씨가 진섭아! 진섭아! 외치면서 미친듯이 진섭이를 찾기 시작했는데, 아니
뒤섞이서 무섭게 생긴 낯선 할아버지가 딱 서가지고 미진 씨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 할아버지 뒤로 우리 아들 진섭이 목소리가 들려. 엄마, 엄마 이러면서. 아니, 진섭이가 낯선 할아버지가 메고 있는 집가방, 집으로 만든 가방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 엄마 하면서 울고 있어. 이 모습에 놀란 미진 씨는요, 진섭아, 진섭아 막 외치면서 할아버지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이 할아버지의 걷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던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찝찝하게 이 미진 씨는 꿈에서 깨게 돼요. 정말 찝찝한 꿈이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만약에 제가 이런 꿈을 꿨다고 해도 와, 그날 하루 정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늘 말하던 망태 할아버지를 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이 미지 씨는요, 왠지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도 어린 진섭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꿈자리도 이상하고. 그렇게 미진 씨는 걱정이 한가득이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섭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서 진섭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겨우 5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요, 자꾸 자기 잘못인 것 같은 거야. 내가 그날 꿈에서 진섭이의 손을 놓지만 않았더라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한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들을 잃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미진 씨는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무심코 옆을 딱 보게 됐는데, 우리 아들 진섭이가 옆에 누워있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러더니 진섭이가,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나는 평생 엄마랑 같이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네. 그 소리에 너무 놀래서 눈을 떠보니까 꿈. 빈자리에 대한 허전함 때문에 꿨던 꿈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 꿈은 엄청 생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가지고 이 미진 씨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진 씨, 진섭이를 낳고 둘째를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둘째가 전혀 들어서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째, 이 진섭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7개월 후에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둘째 아들은 진섭이의 기일날 태어났습니다. 기일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진 씨 부부는요, 진섭이가 다시 살아 돌아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다고 해요. 기일날.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둘째 아들이 5살이 되던 해. 둘째가요,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더니 엄마 호주머니 안에다가 뭘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 씨가 너 이거 뭐야? 하고 꺼내보니까 머리핀이야. 이거 옆집 희진이 누나가 하고 있길래 너무 이뻐가지고 엄마 주려고 내가 가지고 왔어. 얼른 해봐. 라고 둘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첫째 진섭이와 똑같은 말에 똑같은 행동을 둘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요, 둘째는 진섭이와 더욱더 똑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상하는 남편 때문에 새벽 시장을 가야 했었던 이 미진 씨가 새벽에 이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제 시장 가려고 나오니까 둘째가 쪼르르 뒤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이거 하고 가. 내가 따뜻하게 밤새도록 품에 안고 있었어. 따뜻하니까 이거 꼭 메고 가. 라고 얘기를 하네. 둘째가 하는 행동이 너무 첫째와 똑같은 거죠. 순간순간 이렇게 같은 행동을 보였을 때 너무 조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미진 씨는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또 낯선 숲속을요, 이번에는 미진 씨 혼자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그리고 그 순간,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소리에 달려가서 보니까 둘째가 혼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진 씨가
너 혼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찾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둘째 아들 옆으로 진섭이 때 꿈에서 봤었던 낯선 할아버지가 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요, 갑자기 이 둘째 머리에 망태 가방을 뒤집어 씌우더니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에 꿈에서 미진 씨는요, 안 된다고, 왜 이러시냐고, 절대 못 데리고 간다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꿈에서 다시 깨게 됩니다. 정말 불안한 꿈이죠. 이 꿈을 꾸고 바로 다음날 첫째를 잃었었으니까. 둘째도 잃을까봐 이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이에 엄마는요, 바로 다음날부터 둘째를 과잉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영 그랬다 보니까 솔직히 저라도 조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둘째를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둘째가 나 놀이터 가서 놀고 싶어. 안 돼. 오늘부터 절대 밖에 못 나가니까 방에 들어가서 놀아. 엄마가 조금 이따 놀아줄게. 2번 다시 아이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 엄마는 그만큼 필사적이었어요. 혹시나 그래 뭐 꿈 개꿈이겠지 하고 내보냈다가 첫째처럼 이렇게 사망해버리면 어떡해. 아들 잃으면 어떡해요. 그렇게 아들을 못 나가게 과잉 보호를 하고 있던 중에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오게 됩니다. 급하다고 얼른 은행 가서 은행 업무를 좀 봐달라고 그게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미진 씨는요, 잠시 집을 비워야 했고 이에 둘째를 이웃집에 잠시 맡기게 됩니다. 얼른 갔다 올 테니까 잠시만 봐달라고. 그렇게 아들을 맡기고 급한 일을 보러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진짜로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 때 꿈에서 봤었던 망태 할아버지랑 비슷하게 생긴 할아버지를 길을 가다 보게 된 거예요, 이 미진 씨가. 그렇다 보니까 불현듯 꿈에서 봤었던 그 불길한 노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고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불안해진 미진 씨는요, 이웃집으로 다시 미친 듯이 되돌아갔습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웃집에 있어야 될 아들이 도로가에서 위험하게 혼자 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순간 아이 쪽으로 차 한 대가 돌진을 해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미진 씨가 막 뛰어가다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미진 씨가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그대로 볼일을 보러 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이웃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아이가 혼자 놀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한테 차가 돌진해와. 이에 너무 놀란 미진 씨는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아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대로 두면 차에 치이니까. 다행히 미진 씨와 둘째 아들 모두 무사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앞으로 다신 아이를 잃지 않겠다는 그 무서운 집념이 둘째 아들을 살려낸 거예요. 난 엄마가 너무 좋아. 난 엄마랑 평생 같이 살 거야. 죽은 진섭이의 꿈을 꾼 후에 잉태가 돼서 진섭이의 기일날 태어난 둘째 아이. 놀랍게도 둘째는요, 죽은 진섭이와 모든 면이 흡사했는데, 그렇다면 둘째는 정말 죽은 진섭이가 다시 환생해서 태어났던 걸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요,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옆에가 실제 가족분이시고요. 첫째 아이 기일날 둘째가 태어났고 첫째로 착각할 만큼 무척이나 놀랄 행동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뭐 이것 또한 모자이크가 원래 안 되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다시 한 겁니다. 모자이크. 뭐 여튼 믿기 힘든 이 같은 사례는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미스테리로 해외 사건을 다뤘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안 좋게 죽게 됐는데 그 후에 바로 또 쌍둥이가 잉태가 된 거예요. 태어난 거죠. 그런데 그 쌍둥이가 죽은 쌍둥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그 인형의 이름을 얘기하고요. 죽은 쌍둥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다녔던 초등학교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쌍둥이들은 초등학교 갈 나이가 아닌데 자기네들이 옛날에 다녔던 초등학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가 죽은 쌍둥이가 다녔던 초등학교. 뭔가 죽은 쌍둥이들이 다시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을 제가 다뤘던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게 한국편이라고 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해외편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 다르긴 한데 죽은 사람의 몸을 빌려서 환생한 사례도 제가 다뤘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이것 또한 함께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모미지 유튜브 내에서 환생이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뭐 여튼 그래서 오늘은 죽었던 첫째 아들이 다시 같은 부모에게 둘째 아들로 잉태돼서 태어났던 걸까요? 엄마 꿈에 나왔었던 이 낯선 할아버지는 누구였던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신비로운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999년 4월 11일 충북에서 큰 수술을 마쳤던 당시 22살의 유순남 씨께서는요, 며칠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족들은요, 혹시나 딸을 잃을까봐 엄청 전전긍긍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 이 순남 씨께서는 꿈을 하나 꾸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무슨 숲 같은 길을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여자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는 언니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 불러도 절대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리고 빨리 어디로 숨으세요. 얼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막 급하게 이 여성도 어디론가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에 혼자 남겨진 이 순남 씨는요,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더 뒤돌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 뭐지? 하면서 뒤돌아볼까?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지 말라는 이 여자의 말이 걸려가지고 우선 이 여자의 말대로 근처 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 뒤로 몸을 숨긴 지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인가 보다, 갔다 하면서 나무 뒤에서 이 순남씨가 나오려던 그 순간에 이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이 순남씨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물었대요. 그 여자는 어디로 갔어? 그래서 순남씨가 누구요? 전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 남자가요, 모른다고? 그러면 너라도 데려가는 수밖에 라고 하면서 순남씨의 손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란 순남씨가요, 왜 이러세요? 싫어요. 가기 싫다고요.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아까 마주쳤던 그 여자가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는 그 여자는 놔주세요. 제가 가면 되잖아요. 제가 갈게요.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두 남자는 순남씨의 팔을 놓고는 네, 그럴 줄 알았지. 늦었다. 어서 가자. 하면서 그 여자의 팔을 양쪽으로 잡고 데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순남씨는 뒤에서 지켜봤다고 하는데요. 저승사자를 따라가지 않아서였을까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순남씨는 극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사진이요, 실제 당사자 유순남 씨입니다. 실제 인터뷰에는 모자이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를 한 거예요. 이분이 그대로 인터뷰한 거를 이야기를 하자면 당시에 꿨던 이 꿈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무서운 꿈이었는데 제가 꿈을 꾸고 깨어나니까 정말로 살아있었다고. 그렇게 깨어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강을 되찾게 된 이 순남씨는요, 자꾸 그때 꿨던 꿈이 잊혀지지가 않고 마음에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 엄마한테 물어봤었대요. 엄마, 혹시 나 여동생 있었어? 나 마취로 혼수 상태에 있었을 때 꿈 꿨었다고 했잖아. 그 꿈 생각해보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언니 그랬었거든. 응? 너 동생?
아니, 너 동생 전혀 없었는데? 그 후로도요, 이 순남씨는 그때 꿈속에서 나타났었던 정체 모를 그 여자가 계속 생각이 나곤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순남씨는 잠을 자다가 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아니, 꿈에 그 정체 모를 여자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언니 저예요. 언니 혹시 이번에도 또 누군가 부르거나 따라오면 반드시 3번 불렀을 때 뒤를 돌아봐야 돼요. 꼭 3번째 뒤를 돌아봐야 돼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겁니다. 이런 이상한 꿈을 꾸고 다음날 이 순남씨는요 1차, 2차 입사 시험을 통과한 회사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에이, 뭐 3차는 단정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입사장에서 화장실 가가지고 온 매무새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이 순남씨가 딱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냥 보통처럼 앞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이봐요 아가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요 그 순간에 뒤에서 부르니까 그냥 휙 돌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의 촉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고 순남씨가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아보려던 그 순간 그 전날 꿨던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정체 모를 여자가 나타나서 했던 말 3번 부르면 그때 꼭 돌아봐라. 그래서 이때 이 순남씨가 뒤에서 부르는데 좀 찝찝해가지고 못 들은 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던 길 계속 걸어가려고 몇 발자국을 더 내딛었는데 뒤에서 다른 남자가 또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네? 저기요 아가씨. 그런데 이번에도요 순남씨는 못 들은 척 흔히 말해서 쌩 깠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척 그냥 가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뒤에서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가요. 아가씨 잠깐만요 하면서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3번째. 이에 이때 이 순남씨는요. 왜요? 하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하는 말이 저기 스타킹 올 나가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타킹. 앞서 말씀드렸지만 3차 면접은요 깔끔 단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킹 올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새 스타킹을 사러 가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고 이 순남씨는 미치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냥 이대로 떨어져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때요 아까 3번째에 불렀었던 그 우연히 만났던 그 남자가 스타킹을 센스 있게 사온 거예요. 아까 올 나가셨던데 신경 쓰여서 편의점 간 김에 사온 거예요. 얼마 안 하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신으시고 면접 꼭 잘 보세요. 와우, 센스. 이 남자 덕분에요 순남씨는 면접에서 합격을 했고요. 이 남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순남씨는요 자신을 도와줬던 남자 재훈씨에게 호감을 느꼈고요. 이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결국에 입사 6개월 만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처갓집에서 하루, 시댁에서 하루 이렇게 자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이때 순남씨는 또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아니 남편이랑 잠을 자다가 꿈에서 꿈을 깼는데 남편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남편 어디로 갔지? 그렇게 방문을 열고 나가게 됐는데 눈앞에 웬 제사상이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앞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순남씨는 그 제사상의 사진을 보게 됐는데 꿈속에서 봤었던 언니라고 부르던 그 여자의 사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정체 모를 여성이 또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성이 순남씨한테 그랬대요. 언니 저예요. 언니 우리 오빠를 잘 부탁해요 라는 말을 하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꿈에서 깬 순남씨는요 꿈이 너무 좀 찝찝하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안함에 바로 남편을 깨워가지고
2년 전부터 자신의 꿈에 나왔었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 남편한테 전부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이 남편이 되게 놀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한테는요, 사실 유독 아끼던 여동생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여동생이 좀 많이 아팠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병원에만 있었고 이 동생이 항상 이 재훈 씨한테 이런 말을 했었대요. 오빠 결혼하는 거는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오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고. 결국 유달리 몸이 약했던 이 동생분은요, 재훈 씨의 결혼식을 보지 못한 채로 2년 전에 먼저 사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2년 전 4월 11일에 사망했다는 재훈 씨의 여동생.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순남 씨는요, 소름이 쫙 돋았어요. 왜냐? 2년 전 4월 11일이 순남 씨가 마취 상태로 깨어나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때 되게 이상한 꿈을 꿨던, 언니라고 부르던 그 여자를 처음 봤던 날인 거예요. 놀랍게도요, 순남 씨가 처음 꿈속에서 이 여인을 만났던 날, 2년 전 남편의 여동생이 숨을 거둔 날이었던 거죠. 실제 순남 씨의 인터뷰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를 살려줬었던 그 여자가 남편의 여동생이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아가씨 덕분에 살았고, 아가씨 덕분에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맙고요. 정말 잘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 제가요, 예전에 미스테리로 딱 지금 오늘 말씀드린 비슷한 얘기, 해외에서 일어났었던 실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요, 남자가 꿈을 꾼 건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가 나와서 남자한테 돌아가라고 막 꿈에서 얘기를 했고, 알고 보니까 그게 자신의 이제 먼저 사망한 여동생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모미지 채널 검색에 천국이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한국 사건의 해외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옆에 두 이야기는 모두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든 해외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게 정말 신기반기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재훈 씨의 이제 여동생분이 좋은 짝을 지어주고 싶어서 2년 전부터 이 순남 씨의 꿈에 나와서 이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간 거였는지 소름이 쫙 돋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한 기묘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1995년 11월 23일 서울의 한 병원으로 당시 34살의 이명희 씨께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요, 의식이 없는 동안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꿈에 이명희 씨께서 어두운 산속에 홀로 삽을 들고 막 땅을 파고 계셨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 꿈을 꾸고 있는 동안 9시간의 대수술을 받았고요. 그 수술 후에도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들은요, 사고가 너무 크게 났다고, 아직까지도 의식을 못 찾고 있는 걸 보면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에 남편과 그리고 당시 9살이었던 딸은요, 너무 놀래가지고 혹시나 내 아내, 내 엄마를 잃게 될까봐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명희 씨의 꿈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꿈속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계속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얼마나 팠을까요? 어느 순간 이 명희 씨의 곁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희 씨는 그를 보고요, 땅을 다 팠으니까 이제 그만 저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한쪽을 가리키더니 이제 저 관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에 명희 씨는 진짜 꿈속에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관이라뇨,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막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가 네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네 대신 들어가야 돼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명희 씨는요, 제발 살려달라고, 전 살아야 돼요. 우리 딸한테는 아직 엄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네 대신 저승길로 가도 괜찮다는 거야? 아, 상관없어요. 전 상관없어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저승길 가도 상관없다. 난 죽으면 안 된다. 살려만 달라. 라는 명희 씨의 말에 이 남자는 더 말 없이 그냥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명희 씨는 거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기적적으로 10여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 명희 씨는 사고에 대한 아픔을 잊고요. 옆집에 사는 친구랑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진짜 별의별 옛날 얘기부터 자식 얘기, 부모 얘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얘기, 친구 얘기, 사사로운 얘기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때 이 명희 씨의 친구는요, 결혼하고 산부인과에서 불임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몇 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볼 만한 시술은 다 해봤는데 아기는 무리일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 말에 명희 씨는요, 당연히 친구니까 에이, 애 좀 없으면 어때?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1년 전에 일어났었던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참, 명희야, 너 근데 그때 그 사고 어떻게 난 거야? 1년 전에 이 명희 씨께서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이제 인도에 맞춰가지고 서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날벼락으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던 차가 갑자기 명희 씨가 있는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던 명희 씨를 그대로 차로 치워버린 거예요. 가끔 현재까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당했던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 차량, 낮술 먹고 술에 진탕 쩔어가지고 살인운전을 했던 거예요. 갈 거면 지 혼자 가지. 누구 인생을 망쳐놓으려고 아주. 그렇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심결에 달력을 딱 보니까 어머, 오늘이 내가 사고 났던 딱 그날 11월 23일이네. 사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명희 씨는요, 혼수 상태였을 때 꿨던 꿈도 자연스럽게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병원에서 깨어나기 전에 이상한 꿈을 하나 꿨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네 대신 다른 사람이 저승길로 가도 되겠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살려만 달라고 그랬었거든. 그때는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남이야 죽던 말던 그땐 그런 생각뿐이었어. 그렇게 친구와 얼마나 수다를 떨었을까. 명희씨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희씨가 사고를 당하고 딱 1년이 되는 날, 같은 음주운전 사고로 같은 장소에서 딸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도 좋다고, 딸 아이한테는 아직 내가 필요하다면서 저승사자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명희씨.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내 딸이었던 건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명희씨는요, 딸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거라고, 그냥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딸이 죽고 얼마 후 당연히 명희씨께서는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은요, 감히 상상도 못한다고 하잖아요.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딸을 잃은 그 심적 고통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명희씨는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어느 한 길을 명희씨가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나를 보고 엄마 하더니 앞장서서 어디론가 막 걸어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명희씨는 딸을 뒤따라갔습니다. 딸, 어디 가는 거야? 엄마 여기 있어. 그렇게 얼마나 따라갔을까? 딸이 가던 길을 딱 멈춰 섰는데 멈춰 선 곳이 앞서 말씀드렸던 명희씨의 친구, 옆집 친구네 집인 거예요.
딸,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잖아. 우리 집으로 가자. 여기는 엄마 친구 아줌마네 집이잖아. 그랬더니 이 딸이 엄마, 이제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마. 알았지? 라고 말을 하더니 옆집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찝찝한 이상한 꿈. 내 딸이 왜 옆집으로 들어가지?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다음날 옆집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명희야, 나 임신했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는 불임 판정을 받았던 친구였습니다. 아이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명희 씨가 이상한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그렇게 몇 달 후 옆집 친구는 이쁜 딸을 낳았고요.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명희 씨는 자꾸 먼저 보낸 자기 딸이 생각이 났습니다. 난 딸을 잃었는데 내 친구는 딸을 얻었네. 약간 축복을 해주면서도 씁쓸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명희 씨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니 내 딸이 또 그 친구 집 앞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야, 왜 울어? 이거 누가 그런 거야? 왜 울어? 그랬더니 이 딸이 갑자기 엄마, 나 숨이 너무 막혀 숨을 못 쉬겠어 하면서 펑펑 우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게 됐는데 옆집 친구 집 문 앞에서 숨을 못 쉬겠다면서 울부짖던 딸. 찜찜했더니 명희 씨는요, 바로 새벽에 옆집 친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아이 상태를 봐야겠다면서 아이 방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이불에 얼굴이 파묻혀져가지고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겁니다. 이 모습에 엄마인 옆집 친구 얼마나 놀래요. 어머, 애가 왜 이래? 초보 엄마였던 이 친구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으니까 명희 씨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바로 아이를 뺏어가지고 인공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당시에 오직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으셨다고. 다행히 이 아이는요. 명희 씨의 응급처치 덕분에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아이가 정말 아이 죽을 뻔했던 거예요. 만일 그날 저녁에 명희 씨가 죽은 딸의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늦은 저녁 이 친구의 집을 오지 않았더라면 옆집 아이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죠. 옆집 친구는 자기 자식이 숨이 멎어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속돼 버리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잖아요. 죽은 딸이 옆집으로 들어간 꿈을 꾼 후 태어난 옆집 아이, 그리고 옆집 아이의 위험을 알려주던 딸. 과연 모두 우연이었던 걸까요? 믿기 힘든 이 사건은요, 옆에 분이 실제 제보자이시고요. 현재까지도 명희 씨와 이 친구의 딸은 서로가 친엄마와 친딸처럼 지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믿기 힘든 얘기지만 실제 이야기라는 거. 모자이크는 원래 안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따로 한 겁니다. 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친구가 얘기해줬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오늘 이제 해드렸던 얘기처럼 제 중학교 때 친구가 꿈에 자기가 막 땅을 파고 있더래요. 왜 파는지도 몰라.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땅을 꼭 파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미쳤냐고 하면서 친구가 들고 있던 삽을 막 뺏어가고요. 친구를 막 때리고 하면서 땅 파지 말라고 엄마가 미친 듯이 말리기 시작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에 자기는 땅을 파겠다고 난리치고 엄마는 땅을 못 파게 말리고 실랑이를 엄청 하다가 꿈에서 깼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을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꿈에 엄마 나왔는데 좀 이상했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꿈에 땅을 파는 꿈은 좋지 않다고. 그거 네 묘자리 파는 꿈이라고. 네 묘자리를 네가 자꾸 파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너 못 파게 말렸나 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학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저녁 꿈에 혹시 뭐 이유도 모르고 혼자서 땅을 파고 있다 그러면 빨리 땅을 파던 걸 멈추고 도망을 가시는 걸로. 뭐 꿈이라는 게 생각처럼 되진 않지만
땅 파는 꿈이 그렇게 좋진 않은 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믿기 힘든 한 신비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유체 이탈이라는 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유체 이탈이라고 하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감각의 경험, 꿈이나 죽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공중에 뜬 채로 직접 봤다거나 혹은 영혼의 순간적인 공간 이동으로 자신의 몸에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을 볼 수 있었다는 사례들까지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유체 이탈에 대한 사례들은요, 먼 나라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3년 4월경 울산에 살고 있었던 천씨라는 한 남성분은요, 밤 12시쯤에 평소 버릇대로 라디오를 켜놓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의 몸에 물이 흐르는 듯한 그런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을 딱 떴을 때 놀랍게도 이때 천씨가 보게 된 건 잠자고 있는 자신의 몸이었어요. 옆에 보시면 아래 사진이 실제 당사자 천씨입니다. 모자이크는 제가 따로 한 거예요. 여튼 이분의 실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뭔가가 몸에서 빠져나오면서 뭔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밑에 제가 또 누워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느낌이 정말 오싹했는데 좀 제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던 그런 느낌이 아니고 기괴하기도 하고 약간 뭔가 고깃 덩어리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오싹했는데 계속 이제 제가 제 얼굴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느낌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유체 이탈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됐는데, 그럴수록 뭔가 집 안이 아닌 밖으로도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집 밖으로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제 몸이 어디론가 날아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단 몇 초 사이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매일 지나다니던 집 근처 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천씨는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목격을 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랑 그리고 한 차량의 충돌 사고를 보게 됐던 거예요. 다행히 술에 취해 있었던 행인은요, 무사했지만 그 행인을 피하려고 했었던 차가 급 브레이크를 밟다가 차가 아예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복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 천씨는요, 자신이 어디론가 또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고 해요.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졌던 사고 현장. 천씨가 잠자리에 들고 15분 만에 이 모든 게 일어난 거였습니다. 당연히 천씨는요, 그날 밤에 자신이 봤었던 그 사고가 그냥 꿈이겠거니, 그냥 내가 이상한 꿈을 꿨나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이 천씨는요, 아침에 이제 출근 준비를 하면서 TV 뉴스를 하나 보게 됐는데, 자신의 집 근처인 달동 사거리에서 차량 전복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사고 경위와 그리고 사고 시간까지 천씨가 전날 봤었던 그 사고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 기사를 보자마자요, 이 천씨는 순간적으로 오싹하면서 정말 무서웠대요. 아니, 내내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꿈에서 본 그 사고 그대로 사고 현장이 되어 있으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거나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몸이 아닌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딱 영혼의 눈으로 실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한 거잖아요. 가능한 걸까?
이 유체 이탈은요, 주로 큰 사고를 당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거나 혹은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 주로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분들은요, 사람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유체 이탈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0명 중에 2명 정도. 그렇다면 유체 이탈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공간 이동이 가능한 걸까? 1998년 서울에 살고 있었던 여성 유씨는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유체 이탈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이 유씨는요, 유체 이탈이 된 후에 순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하고요. 잠시 후에 자신이 부산에 있는 친구 전씨의 집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친구 전씨는요,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친구가 막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 모습에 유씨는요, 야, 괜찮아? 어떻게 왜 이러는 거야? 하면서 놀래가지고 전씨를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손에 안 잡히더래요. 막 통과하는 거지. 전씨는 유씨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 상태로 전씨는 혼자 끙끙 앓다가 119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 안에서 쓰러지게 됐는데, 이때 유씨가 친구 전씨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친구를 지켜만 보다가 어느 순간 또다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때는 서울 자신의 침실이었다고 해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던 상황. 유씨는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부산 친구 전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전화를 안 받아. 더 불안하게. 뭔가 불길한 느낌에 이 유씨는요, 바로 119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죠. 지금 부산에 있는 친구가 아파서 그런데요. 얼른 한번 가봐주세요. 지금 저는 서울이긴 한데 부산에 있는 친구가 진짜 아픈 것 같아요. 제발 빨리 좀 가주세요. 너무나도 다급했던 상황. 서울에 있던 유씨는요, 직접 부산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본 것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쓰러져 있었으니까. 뭔가 진짜 그게 실제로 쓰러져 있으면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잖아요. 당장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상황을 확인해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씨가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전씨의 집을 방문을 했을 때 급성 담소증을 앓고 있었던 전씨는요, 내장이 파열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만약에 이때 유씨의 신고가 없었다면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대요. 여기서 더욱더 놀라운 건 죽음 직전에 이 전씨가 진짜 이렇게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이 전씨는요, 서울에 있었던 절친한 친구 유씨를 간절하게 생각을 했대요. 제발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너무 아파. 어떡해. 이러면서 서울에 있는 친구를 정말 간절하게 생각을 했었다. 서울에서 부산, 단 몇 초 만에 이동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를 돕기 위해서 육체로선 갈 수 없는 거리를 유체 이탈을 통해 영혼 분리로 이동했던 건 아니었을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가 실제 유씨 인터뷰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면 처음에 유체 이탈을 했을 때는 정말 많이 무서웠는데 이렇게 제 친구를 도왔을 때는 너무 기쁘고 놀랬습니다. 사실 유체 이탈을 하면 현실적인 거리와는 틀려요. 마음만 먹으면 미국, 유럽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공간뿐만이 아니라요, 시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까지 경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또한 죽은 사람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현실 세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17세기 프랑스에서 유체 이탈 때문에 벌어진 기상천외한 재판 기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대요. 한 여성이요, 피고로 프랑스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 여성은 에규멜 후작이라는 남성의 부인이었어요. 여기서 에규멜 후작은요, 5년간의 해외 생활 중에 병으로 먼저 죽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아내가 임신 중인 거예요. 아니, 이 에규멜 후작은요, 죽기 직전까지 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랑 그 5년 동안 만나고 한 적이 없어. 집에를 못 들어왔으니까. 집에 못 온 상태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이건 뭐 말 다 한 거잖아요. 뭐 아내가 불륜 저질러가지고 다른 남자아이 가졌나 보네. 하지만 이 아내는요, 계속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불륜 안 했어요. 에규멜 후작, 남편의 아이가 맞다고요. 남편의 아이예요. 아니, 5년 동안 해외에서 지내면서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상태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임신을 시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 형제들에 의해서 법정에 서게 된 아내는요, 계속해서 전 불륜 안 저질렀어요. 분명 남편은 나를 찾아왔었습니다. 죽기 전에 8개월 동안 매일 밤 유체 이탈로 저를 찾아왔었다고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가 8개월 전에 잠을 자다가 우연히 눈을 떴는데 해외에 있어야 될 남편이 자기 방 의자에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더래요. 당연히 너무 놀란 아내는요, 여보, 어떻게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스킨십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도 잉태가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 유체 이탈을 한 이 후작의 영혼은요, 아내뿐만이 아니라 집의 시녀들도 여러 번 목격을 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을 아내만 본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아내는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유체 이탈을 통한 임신. 이 에규멜 후작은요, 자신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걸 알고 오랫동안 원했던 자식을 얻기 위해서 유체 이탈을 통해 8개월 동안 매일 밤 부인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이 에규멜 후작, 이 아내의 불륜, 그러니까 진짜 불륜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때 당시에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해보니까 남편이 집을 비웠던 5년 동안 외부의 남자가 이 아내의 집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거기다가 그녀의 시중을 들어주는 하녀들 모두 여자였다고 하고요. 조사 결과 그 하녀들도 모두 처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륜이라고 보기에는 그 불륜의 정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하녀, 시녀들도 이 에규멜 후작의 그 영혼 같은 걸 목격을 한 사람들이 꽤 있고, 결국에 파리 재판소에서는요, 이 부인한테 무죄를 선고했고요. 출산된 아들은 에규멜 후작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는요, 1649년과 1652년에 발간된 프랑스의 한 실화책에 프랑스 재판상 가장 믿기 힘든 재판 기록으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 전부 실화입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육체의 분리, 유체 이탈 모두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이 또한 그냥 정신병인 걸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오늘은 영원한 미스테리, 유체 이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불리게 되는 것,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바로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이름 석자가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름이 내 사주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칠까? 한 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던 평범한 가정주부 서씨는요, 어느 날 잠을 자면서 꿈을 하나 꾸게 됐습니다. 꿈속에서 이 서씨는요, 산속을 목적지 없이 막 헤매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두운 산길을 얼마나 헤맸을까? 저 먼 곳에서 빛이 나고 있는 한 절이 보인 거예요. 저긴 뭐지?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그 절 쪽으로 이 서씨가 걸어갔는데 마치 내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절 안쪽의 문이 쓱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절 안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무서운 조각상 같은 거라든지 뭐 부처의 불상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 위에 천장 쪽에서 황금 연꽃이 엄청난 빛을 내면서 내려오네. 싹 하면서 빛을 엄청 내면서 황금 연꽃이, 와 황금 연꽃이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서씨는요 그 연꽃을 꽉 끌어안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뭔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상치 않은 듯한 꿈이죠. 당연히 이 서씨도요 이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여보 나 방금 이상한 꿈 꿨다? 황금 연꽃이 내 품 안에 쏙 들어왔어. 아무래도 이 꿈 일반 꿈은 아닌 것 같고 약간 태몽 같은데? 여보 우리 둘째 생기려나? 황금 연꽃이 나왔으니까 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8개월 후에 정말 예상했던 대로 서씨는 임신을 했고요. 순조롭게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도 서씨는요, 여보 꿈에 연꽃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우리 딸일 거야. 꿈에 연꽃 나왔으니까 우리 딸 이름은 연아. 연아가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서씨는요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집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주방에서 물을 하나 꺼내 마시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응애 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서씨가 딱 들어갔는데 어느 한 아가가 침대 위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어머 너 너무 귀엽다, 애기야, 이러면서 서씨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이 아가 옆에 하나의 이름패가 있는데 그 이름패에 재활이라고 써져 있네. 이 아가 이름이 재활인가 보구나. 아가 네 이름이 재활이니? 하면서 아기를 보는데 어느 순간 이 아가 옆에 한 명의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재활이라는 아이를 안더니 그대로 이 서씨를 가만히 쳐다만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안고 있었던 아이를 서씨한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안으라고. 이에 서씨는요, 할머니 이 애를 왜 저한테 주세요? 이 애가 제 애라고요? 우리 애 아니에요. 우리 애는 딸인데. 얘는 남자애잖아요. 이름도 연아라고 지었는데 우리 애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 할머니는요 서씨와 아기를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더니 쓱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재활이라고 적혀 있었던 아이의 이름패가 갑자기 사후생,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해요. 사후생으로. 이름 명패가 재활이라고 되어 있다가 갑자기 사후생으로 바뀌었다. 서씨는요, 뭐야? 사후생? 그럼 우리 애가 죽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순간 서씨는 꿈에서 깨게 됩니다. 꿈속에서 아이가 쥐고 있었던 재활이라는 명패와 그리고 사후생이라는 글자가 꿈에서 깨고 나서도 이 서씨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찝찝하죠. 그런데 그 꿈을 꾼 그날 밤, 이 서씨는요 갑자기 배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됐고요.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아기를 포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산모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당연히 이 말에 서씨는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애를 어떻게 포기하냐고, 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아기 죽었어요. 수술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산모까지 위험해집니다. 아기를 다시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서씨는요, 꿈 내용이 스치듯이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아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재활이라는 명패, 그리고 죽은 후에 다시 태어난다라는 사후생이라는 글자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서씨는요, 의사가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데도 안 죽었다고, 우리 아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솔직히 병원 입장에서는 좀 진상일 수 있는 산모인 거잖아요. 아이는 죽었는데 검사해보니까 심장이 뛰지 않는데 이 산모가 우리 애는 다시 심장이 뛸 거라고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냥 다른 병원으로 옮기세요. 저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책임 못 집니다. 라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수술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대신 저희한테 무슨 문제 생겼다고 해가지고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 서씨는요, 병원을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됐고, 다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웬걸? 아이가 다시 살아있는 거예요. 분명히 전 병원에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원 옮기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는데요? 놀랍게도 아이는요, 살아있었고 꿈속에서 봤었던 글자 그대로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2달 후에 딸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1.8kg의 작은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씨는요, 이 모든 게 자신의 꿈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씨 부부는 이 작은 사내 아이의 이름을 치용이라고 짓게 됩니다. 서씨는 솔직히 꿈속에서 재활이라는 명패를 받잖아요. 이름패를 받잖아. 근데 그게 내내 좀 마음에 걸리니까 아이 이름을 재활이라고 짓는 게 어떨까 했어요. 그런데 아이 이름이 재활이 뭡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측에서 장명소에 가가지고 다른 이름을 지어왔던 거예요. 치용이라고. 애 이름이 재활이가 뭐야. 괜히 놀림만 받지. 치용이로 하자. 그렇게 아이의 이름은 치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름 치용이를 이 서씨 부부가 딱 처음으로 부르자마자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요, 애가 막 자지러질 듯이 울어. 거의 숨이 넘어갈 듯이. 그리고 울음을 안 그쳐. 이에 너무 놀란 부부는요, 아이를 데리고 급히 응급실로 갔는데 병원에서 급성 폐렴 진단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워낙 약해가지고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열이 내리기를 기다려봅시다. 갑작스런 아기의 병. 워낙 약하게 태어났기에 병원에서는 별달리 손 쓸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고요. 40도가 넘게 오르내리는 이 고열이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이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이 서씨는요, 어느 날 병원에서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이 서씨가 아이 병실에서 이제 아이 곁에서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치용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허겁지겁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아니, 병실 복도 맨 끝쪽에 처음 꿈에 나왔던 할머니가 치용이를 안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우리 치용이 주세요. 우리 애예요. 하면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어갔는데,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는 죽은 목숨 살리려고 이름까지 재활이라고 지어줬더니 다른 이름을 지어서 불러? 이 아이는 다른 이름 달고는 못 살아. 이 말에 이제 서씨는 잘못했어요. 재활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빌었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재활이라고 하겠다고. 꿈속에서 할머니가 막 호통을 치더니 아이를 안고 그대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기껏 신경 써서 재활이라고 지어줬더니 니네들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불러? 얘는 다른 이름으로 못 살아. 하고 데리고 사라진 거죠. 그 꿈을 꾸고 나서 솔직히 너무 찝찝한 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서씨는요, 남편한테 우리 아이 치영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이름 재활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이제부터 이 아이는 재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병원에서 이 서씨가 그 꿈을 꾸고 그 후부터 바로 치영이가 아닌 재활이라고 재활아 재활아 하면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 내리지도 않았던 열이요, 재활아 재활아 라고 하면서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 신생아 때는 열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열이 안 내려가고 계속 유지가 되면 아이가 장애를 얻게 되거나 최악의 상황으로는 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내 안 내려가고 있었던 열이 재활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옆에 사진, 실제 서씨의 사진입니다. 얼굴은 원래 공개가 되어 계셨는데 제가 모자이크를 따로 한 거예요. 서씨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병원에서는요, 아기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태였다고 해요. 죽을 것 같다고. 이때 아이가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엄마 서씨가 이런 꿈을 꾸고 그 인큐베이터에 적힌 치용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떼버렸대요.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그리고 재활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써갖고 붙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호칭도 재활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갑자기 몸무게가 1.8kg까지 내려갔었던 애가 하루 만에 400g, 500g씩 늘기 시작하더니 건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옆에 사진, 이 남자 아이는 실제 임재활이라는 당사자 아이예요. 13살이 된 사진인데 이것도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따로 한 겁니다. 다행히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이죠. 꿈속에서 지어진 재활이라는 아기의 이름, 그리고 재활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처럼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기적처럼 살아났던 아이. 이 부부의 믿음처럼 혹시 재활이라는 이름이 아기의 운명을 바꾼 건 아니었을까요? 이건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저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임신 상태예요. 임신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짝꿍한테 얘기하기 전에, 제 짝꿍이 꿈을 하나 꿨었는데, 꿈에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셨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꿈에 제 배를 갑자기 이렇게 막 만지시면서 수연아, 수연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에서 이제 제 짝꿍이, 아빠 갑자기 왜 애 배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수연아 수연아 그래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그 아버지분이 얘 이름은 이제 수연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사라지셨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름을 수연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겪었었다는 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이름도 하늘에서 지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이름이 정말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987년 부산 은경과 수진이라는 이 두 학생은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만난 19살의 단짝 친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름방학이 다가오자마자 행복과 동시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아, 이제 곧 대학에를 가야 되는데 성적이 계속 떨어져.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되겠어.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요, 우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맨날 우리 노느라 공부도 안 했었잖아.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고 정말 후회 없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1년치 떡볶이 사기 내기. 어때? 아, 좋아, 좋아. 그렇게 이 두 사람은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진 씨의 집에서요, 은경 씨는 수진 씨의 할아버지 사진을 보게 돼요. 수진아, 저 사진 속의 사람 누구야? 아, 저 사진 우리 할아버지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 나 때문에 우리 집 딸 부잣집 됐다고 날 되게 싫어하셨다? 점쟁이가 그랬었대. 첫째가 딸이면 계속 딸만 낳을 거라고.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는 나를 되게 싫어하셨어. 그렇게 그날 수진 씨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호탕하게 놀고요. 이 두 사람은 각각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안 하기로 하고 그렇게 지낸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이 은경 씨는요, 좀 이상한 꿈을 하나 꾸게 돼요. 학원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수진 씨가 딱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진이다, 같이 가야겠다 하고 수진아 하고 부르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은경 씨의 가방을 탁 낚아챈 겁니다. 이에 놀래서 은경 씨는요, 하면서 바로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곳에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수진 씨의 할아버지가 서 있네. 자기 가방을 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놀래서 은경 씨는요, 다시 수진 씨가 있었던 버스 정류장 쪽을 딱 쳐다봤는데 아니, 서 있었던 수진 씨가 없어. 그리고 또다시 고개를 돌려서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던 할아버지 쪽을 딱 보니까 할아버지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놀래서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 꿈을 꾸고요, 은경 씨는 고민을 했어요. 꿈자리가 뭔가 뒤숭숭한데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이 꿈 얘기를 해줄까? 아니야. 설마 무슨 일 있겠어? 개꿈이겠지. 그렇게 또다시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경 씨의 꿈에 또 학원 끝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 그 버스 정류장 앞에 수진 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진 씨가 무슨 버스를 올라타네. 그 모습을 보고요, 은경 씨는 바로 뒤따라갔습니다. 수진아! 하면서. 그러면서 가까스로 수진 씨가 타는 그 버스에까지 함께 올라탔어요. 그런데 그렇게 타게 된 이 버스 안의 분위기가 조금 이상했대요. 착 가라앉아있는 느낌이랄까? 분위기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앉아있는 수진 씨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수진아! 은경 씨를 본 수진 씨도 막 웃으면서 은경아! 그리고 그 순간 버스가요, 정전이 되듯이 버스 안에 그 불들이 다 꺼져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수진 씨와 은경 씨는요, 서로 뭐야, 이 버스 뭐야, 무서워,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몇 초나 흘렀을까? 그렇게 이 버스 안에 모든 불이 다시 켜졌는데 그 순간에 이 버스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애워싸고 노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수진 씨 뒤에서 수진 씨의 목을 조르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옆에 있었던 은경 씨가 뒤를 딱 쳐다보니까 그곳에 또 수진 씨의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노려보고 계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꿈을 깨게 된 거예요. 악몽만 계속 꾸고 있는 거죠. 이런 꿈을 계속 꾸다 보니까 너무 찝찝한 거예요. 요새 왜 이러지? 수진이한테 무슨 일 생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얘기해줘야 되나? 이거 그냥 개꿈인가? 그냥 넘어갈까? 근데 그러기엔 또 찜찜한데. 그러다가 그 꿈을 꾼 그날 저녁, 은경 씨는요, 꿈이 자꾸 걸려가지고 이 수진 씨한테 이 꿈 얘기를 해주려고 전화를 먼저 걸게 됩니다. 그런데 더 걱정되게 수진 씨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계속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진 씨의 집까지 은경 씨가 찾아가게 되는데, 아니 집에 찾아가서 벨을 아무리 눌러도 기척이 없어.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집에 있었던 은경 씨한테 엄마의 전화가 걸려오게 됩니다. 은경아, 엄마 지금 장 보고 돌아가는 길인데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랑 같이 이거 짐 좀 같이 들고 들어가자.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런 엄마의 말에 은경 씨가 버스 정류장 앞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어떤 남자가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놀래서 은경 씨가 괜찮으세요? 하면서 달려갔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가 또 수진 씨의 돌아가신 할아버지네. 그 할아버지는요, 은경 씨를 보고는 수진이는 내가 데려갈 거야. 너 방해하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이때 은경 씨의 팔을요, 진짜 엄청 세게 확 잡았다고 해요. 이에 너무 놀라서 그 손을 뿌리치고요, 그냥 막 달리기 시작했는데, 달리다 보니까 또 꿈에 계속 나왔던 그 버스 정류장이네. 그런데 거기에 또, 아니 이 수진 씨가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은경 씨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이 수진 씨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수진 씨의 팔을 확 잡아 당겼대요. 너 이거 타면 안 돼, 얼른 내려, 이러면서. 그리고 그 순간 또다시 이 버스 안에 모든 불이 꺼지면서, 아니 이 버스 안에서 수진 씨의 할아버지가 반대편 수진 씨의 팔을 잡아 끌고는 못 내린다고, 내 손녀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데 넌 뭐냐고, 얜 나랑 갈 거라고 잡아 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 화면처럼 양쪽으로 지금 한쪽은 할아버지가, 또 다른 한쪽은 은경 씨가 붙들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은경 씨와 수진 씨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졌고, 그 순간 이 버스의 문이 닫히면서요, 버스 안에 있었던 모든 승객들이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악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대요. 그리고 버스는 그대로 출발. 그렇게 땅에 둘이 넘어지고 나서 이 두 사람은요, 수진아, 은경아 하면서 껴안고 울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꿈에서 깬 거예요. 그때의 시각이 밤 10시쯤. 그러니까 엄마가 짐을 좀 같이 들자 하면서 전화가 왔었던 것부터 버스 정류장에 와서 이 모든 일까지 전부가 다 꿈이었던 거죠. 그렇게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진짜 신기하게 수진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경아, 나 할 얘기가 있어. 우리 내일 좀 보자. 그렇게 다음날 이 두 사람은요,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은경 씨가 얘기한 거예요. 야, 씨, 너는 내가 얼마나 걱정 많이 한지 알아? 연락도 안 되고 집에 찾아가도 없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너랑 연락 안 하기로 하고 한 이틀 뒤쯤에 식구들 다 같이 할머니 댁에 갔었거든. 아빠가 모처럼 휴가를 내셔가지고. 근데 있잖아, 나 거기 가서 되게 이상한 꿈을 꿨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네가 나타나서 나 구해준 거야. 꿈에서 할아버지가 자꾸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버스에 타게 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귀신들이 막 나한테 달라붙고 나 정말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네가 나타났어. 얼마 전에도 할아버지가 막 나를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네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구해줬다니까. 그때 내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제가 진짜 그렇게 미우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손을 놔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곳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은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꿈을 꿨던 거예요. 시간도 똑같아요. 꿈에서 깨보니까 각각 저녁 10시. 너도 그 꿈 꿨어? 나도 그 꿈 꿨는데? 아, 야, 대박이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건 이 말에 수진 씨가 조용히, 근데 이거 봐봐 하면서 자기의 팔을 보여주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할아버지가 잡은 손목에 멍까지 들어있더라고. 네가 나 안 구해줬으면 나 정말 죽었을지도 몰라. 지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이 지금 자막처럼 되어 있는 게 당사자분이 전화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실제 당사자가 친구랑 겪은 일이라고. 어느 날 버스에 타는 친구를 겨우 잡아 끌어내리게 하는 꿈을 꿨는데 신기하게도 같은 시각 친구 또한 같은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 덕에 친구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비슷한 얘기를 방송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렸었는지 헷갈리긴 하는데,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엄청 옛날에 방영했었던 TV 채널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해드리면 한 친구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다음 정거장에서 우연히 이제 밖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밖에 자기 친구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밖에 있었던 친구가 막 버스에서 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버스를 치면서 막 빨리 내리라고 막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스 안에 있었던 이 친구가 쟤 왜 저렇게 내리라고 난리야? 그래서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에 기사 아저씨 저 내릴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탈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사람들이 내리려고 하니까 막 욕을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옷을 잡아 당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버스 안에 있었던 이 친구가 강제로 운전석에 있는 그 버스 문 여는 그 스위치를 내려가지고 거의 뭐 반 쫓기듯이 버스에서 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버스 밖에 서 있었던 친구가 있던 쪽을 딱 봤는데 친구가 없어. 그리고 다시 자기가 앉았던 그 버스 쪽을 딱 보니까, 자기가 여기 앉아 있었으면 자기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리에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 바로 뒤쪽에 되게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분 나쁜 미소를 짓고 있었다고. 그리고 버스는 그대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꿈에서 같이 나왔던 그 친구한테 야, 나 꿈에 너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도 똑같아요. 나도 어제 꿈에 너 나왔는데. 그런데 그 친구 말은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왔다. 근데 그게 저승행이라고 적혀져 있었고 그 버스 안에 네가 타고 있더라. 그래서 놀래서 얼른 내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다가 나는 꿈에서 깼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있던 친구가 내렸을 때는 밖에서 막 난리치던 친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친구는 꿈에서 깼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 그래서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각에,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은 거라고 토요 미스테리 극장에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 또한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저승행에 버스가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은 꿈을 꾼다라는 게 저승 세계라는 게 또 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좀 여러가지 좀 소름 돋고 좀 여러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테리한 한 사례, 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지몽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예지몽이라고 하면 현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꿈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지몽. 제가 미스테리로 이 예지몽에 대해서 다뤘던 적이 있어요. 옆에 썸네일로 올라가 있는데 모미즈 유튜브 내에서 예지몽이라고만 쳐도 바로 나올 겁니다. 한번 봐보시면 오늘 이야기와 더불어서 더 미스테리 하실 거예요. 여튼 저는 뭐 예지몽을 여러 차례 좀 다루기도 했지만 이 예지몽이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어렵더라고요.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 또한 이 예지몽에 관한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1988년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당시 23살 진이라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좀 잘 사는 부잣집에 그것도 외동딸이었어요. 얼마나 이렇게 귀한 내 새끼 이렇게 자랐겠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진희 씨의 남자친구는 당시 28살의 가난한 미술 지망생 민수 씨.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을 하긴 하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생활 형편이 조금 안 맞다 보니까 사소한 거에서 조금씩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부잣집 딸 진희 씨의 생일날 생일 선물이 거의 뭐 친구들은 명품에 부모님도 어마어마해 선물이. 그런데 남자친구인 민수 씨는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친구는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내가 좋은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거 해줄게. 우선은 내가 너 생각하면서 그림 그렸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연애 초기 때는 너무 고마워. 나는 비싼 선물보다 이런 게 더 좋아. 아니면은 당신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난 이걸로도 너무 만족해. 이렇게 얘기했었던 진희 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 선물이야? 알았어. 약간 반응이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민수 씨의 어머니가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에 아들 민수 씨가 딱 나와가지고, 엄마, 내가 내 여자친구 보여줄까요? 여자친구 사진 있는 거야? 짜잔! 이게 내 여자친구 내가 그린 거예요. 이쁘죠? 아이고야, 이쁘게도 생겼네. 이 사람이 우리 아들 여자친구구나. 그렇게 아들의 여자친구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그림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니 이 그림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꿈에. 그래서 이거 왜 이래? 이거 막 불에 타는데? 막 이러면서 어머니가 꿈에서 깨신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엄마는요, 그 꿈이 좀 찝찝한 거예요. 마음에 걸려. 그래서 아침에 이 아들한테, 아들, 요새 만나는 여자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었어? 응, 왜요? 아니, 엄마가 하도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여자애랑은 너랑 인연은 아닌 것 같아. 엄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이 잘만 만나고 있는데. 그거 다 미신이에요. 재수없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엄마가 좀 꿈이 잘 맞잖아. 괜히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다 미신이에요. 내가 조만간에 여자친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켜 드릴게요. 진짜 보시면 생각이 아예 바뀌실 거예요. 그렇게 며칠 뒤에 이 민수 씨는요, 자기의 여자친구인 진희 씨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데리고 오게 돼요. 그런데 이 진희 씨는 부잣집 딸이잖아요. 근데 민수 씨는 가난했단 말이에요. 진희 씨가 이 민수 씨의 집으로 딱 인사를 왔는데 놀란 거야, 이 진희 씨가. 뭐야?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어? 뭐야, 나 이런 데 처음 봐. 나 이런 데서 못 살아. 이런 데서 살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그렇게 집에 어머니를 소개시켜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였던 이 진희 씨는 민수 씨에게 헤어지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헤어지자. 아무래도 오빠랑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헤어져. 그 후에 이 민수 씨는요,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요. 내내 울고 진희 씨한테 전화해보고 계속 집에 처박혀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민수 씨의 친구들이 이 민수 씨를 강제로 끌고 당구장으로 가게 돼요. 야, 그런 일들 좀 다 잊어.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당구나 한판 치러 가자. 그렇게 간만에 갔던 이 당구장에서 진짜 우연히 옛날 어릴 때 민수 씨의 옆집에서 친하게 지냈었던 당시 23살의 김영순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 영순이 아니야? 오랜만이다.
당시 김영순 씨는요, 자기 친척 가게가 그 당구장이어가지고 친척 대신에 가게를 좀 봐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딱 만난 거죠. 그렇게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이 두 사람은요,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두 사람은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이 민수 씨의 어머니는요, 또 하나의 이상한 꿈을 꾸게 돼요. 한 야산에 어머니가 홀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저 앞에 아들 민수 씨가 보여. 우리 아들이다. 아들! 아들! 그런데 아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앞으로만 걸어가는 거예요. 아들! 같이 가, 엄마 여기 있어.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엄마가 부르니까 이 아들 민수 씨가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어머니 쪽을 딱 돌아보더니 먼저 간다는 식으로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그러고는 다시 앞장서서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 엄마는요, 꿈속에서 아들! 아들! 소리를 지르다가 꿈에서 깨게 돼요. 이에 다음날 이 엄마는 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뭔 꿈을 이렇게 그지 같은 걸 꾸냐? 라는 마음으로 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들, 꿈에 어제 네가 나왔는데 엄마가 그렇게 너를 부르는데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너 그냥 가대. 아무래도 네가 제주도를 떠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엄마 그놈의 꿈 진짜 그만 좀 해. 다 미신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이 어머니가 이 꿈을 꾸고 정확히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정말 이 민수 씨의 직장에서 민수 씨를 제주도에서 경북 상주로 발령을 낸 거예요. 미술 교사로. 바뀐 거죠. 정말 제주도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민수 씨는요, 자기 혼자 가버리면 제주도에 김영순 씨만 혼자 있는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장거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민수 씨는 김영순 씨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아들이 상주로 떠난 후에 아무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또 이상한 꿈을 하나 더 꾸게 돼요. 꿈에 저녁에 이제 이 어머니가 화장대에 딱 앉아있는데 화장대 앞에 흰 종이가 있어. 이게 뭐야? 그래서 그걸 딱 열어보니까 아들의 사망 증명서인 거예요. 아들 사망. 38살 때 사망한다. 그리고 그 순간에요, 아들의 결혼 사진도 갑자기 깨져버렸고요. 그와 동시에 엄마는 또 꿈에서 깨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민수 씨는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제 결혼 사진이 꿈에서 깨졌고 38살 때 사망한다고 나온 거죠. 뭐야, 꿈이 또 왜 이래. 그리고 며칠 후에 민수 씨와 영순 씨는요, 이 어머니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결혼 승낙을 해달라고 말을 하게 돼요. 당연히 이 엄마는요, 꿈이 걸리는 거예요. 안 돼. 둘이 절대 결혼 안 돼. 나 꿈이 진짜 너무 이상하다고. 너 얘랑 결혼하면 너 38살에 죽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엄마, 진짜 제발 그 꿈 타령 좀 그만 좀 해요. 아니 이놈아, 2번이나 엄마 꿈이 맞았잖아. 미신이든 뭐든 엄마는 그게 마음에 걸린다고. 나 너 38살 때 못 보내. 아가씨 미안해.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민수 씨는 결국에 영순 씨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자식까지 낳아서 화목하게 살게 돼요.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민수 씨의 38번째 생일날이 됐습니다. 민수 씨는요,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아침밥을 먹었고요. 출근길에 나섰어요. 그런데 그 출근길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민수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돼요. 같은 직장 동료들은요, 당연히 충격에 빠지게 됐고요. 민수 씨의 직장 책상에는 이제 아래 보시는 것처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국화꽃까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때 민수 씨는 죽진 않았어요. 살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화꽃이나 직원들이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건 뭘까? 알고 보니까 이 민수 씨가 제주도에서 상주로 발령이 나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상주에서.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38살 생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주도에 있었던 한 직장 동료가 이 민수 씨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우체국을 통해서 상주에 있는 민수 씨의 회사로 축전을 보냈던 거예요. 축전. 여기서 축전이라고 하면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는 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받는 분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강민수요. 강민수 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우체국 직원이 다른 직원한테 야, 이거 하나만 좀 처리 좀 대신해줘. 뭔데요? 강민수 씨? 이거 뭐 축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조전이에요? 축전이에요? 그거 아까 내가 방금 전화 받았는데 그거? 축전이었나 조전이었나? 조전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조전이라고 하는 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일 축하에 뭔가 격려하는 메시지가 가야 되는데 직원의 실수로 조전이 간 거예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화꽃이랑 강민수 씨에게 보냈었던 이 선배의 격려 메시지가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조전으로 바뀌어서 왔고요. 영순 씨와 결혼하면 38살에 죽는다는 이 어머니의 예지몽은요, 실제로는 정말 다행이 아니었는데 정말 이 민수 씨는 38살 생일날 서류상으로 죽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어머니의 3가지 예지몽을 경험한 신기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옆에 당사자분들이십니다. 옆에 부부예요. 영순 씨와 민수 씨. 제 아내와 결혼하면 38살에 죽는다는 3번째 예지몽은 제가 서류상으로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3가지 예지몽을 경험한 이 사례는 바로 저와 제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주작이 아니라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미스테리한 예지몽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는 걸까? 정말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걸까 싶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게 되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